자, 다음 강의 이어서 보죠. 다음은 자료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 단순한 내용 떠나서 그 다음에 기본 계산적인 측면 여기까지 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산적인 측면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한 문제 정도 준비했고요. 교재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표는 건강 행태 위험 요인별 질병 비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표의 제목이 위험 요인별 질병 비용, 돈입니다. 돈. 자, 그 다음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 다음에 위험 요인으로는 이런 항목들 합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1번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것은 2011부터 2013년의 연도별 질병 비용에서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매년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2011부터 2013년의 연도별 질병 비용이면은 요 합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계. 그죠?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양 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얘기는 전체분의 영양 부족, 즉 영양 부족의 비중을 물어본 거거든요. 자, 라고 했을 때 전년 대비 매년 증가했느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걸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10일부터 13이니까 3개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년 대비라고 했기 때문에 2010년부터 봐야 되죠. 자, 여기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359분의 19, 419분의 35. 이게 커졌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554분의 42, 715분의 67. 이 값들이 커졌느냐? 커졌으면 답은 1번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359분의 19는 뭐 그냥 계산하셔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그래도 기존에 배웠던 거 좀 활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360분의 20 어림산입니다. 얼마예요? 18분의 1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420분의 35로 가겠습니다. 420하고 35는 420은 7의 배수, 35도 7의 배수. 그래서 60분의 5, 요게 12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일단은 18분의 1에서 12분의 1이 됐어요. 증가했죠. 그 다음에 554분의 42는 560분의 42로 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위아래가 7로 나눠집니다. 그럼 80분의 6, 40분의 3이네요. 그럼 얘는 증가했느냐? 이 12분의 1 있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36분의 3이죠.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영양 부족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12년에는 감소한 겁니다. 그럼 13년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아니에요. 1번 일단.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2번인데 2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운동 부족의 비중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고혈압의 위험 요인의 경우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질병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가 201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그 앞에서 봤던 1번하고 2번은 연도별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고혈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의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증가율은 증가량을 전년도의 값으로 나눠주는 게 증가율이거든요. 그럼 요걸 한번 써보면 여기 써보겠습니다. 자, 51분의 62-51 11이에요. 그 다음에 62분의 84-62 20입니다. 그 다음에 84분의 101-84 17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게 가장 큰 게 지금 2012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장 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거 곱분비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2죠. 그죠? 분자에는 곱하기 2를 했지만 분모에는 곱하기 2보다 작은 걸 곱했어요. 그래서 분모에 곱한 것보다 분자에 곱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큰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작아졌잖아요. 그럼 요거는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는 얘가 가장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2012년이다. 답 3번이네요.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좀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4번에는 위험 요인별 질병 비용의 순위는 매년 변화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추세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거였지만 확인을 좀 해봤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잘 보세요. 추세를 보시면, 흡연 증가, 음주 증가, 과체중 증가. 다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는 추세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모두 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렇게, 나오는 내용 자체가, 연도가 나왔으면 추세를 물어볼 만한데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항목. 이 항목을 보시고 이 항목에서 어떤 순위, 비교하는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보세요. 자, 무슨 내용이냐. 지금 질병 비용의 순위가 매년 변화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추세는 의미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증가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쭉 작아지고 있죠. 그럼 순위가 2010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해 놓은 거예요. 2011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순위 변동이 있었잖아요. 됐죠? 순위 변동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2012년을 넘어갔을 때도 다시 순위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순위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위 변동에는 매년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 순위 변동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의미가 없는데 한 번 내지 두 번의 경우만 그 순위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선택지에서 의미 있게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자료 해석 순서예요. 자료 해석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총 5단계로 구성을 좀 해봤어요. 5단계.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 확인, 단위 확인, 가로 세로축 확인, 내용 스캔, 각주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 5단계를 순서대로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뭐 그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 5단계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통 자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쓴 거예요. 쓴 거고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접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아니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죠?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한두 문제는 풀어왔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가요? 보통 선택지로 갔다가 선택지에 있는 게 위에 있나 확인하는 형태라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학습을 하시더라도 늘기는 늘어요. 근데 좀 더딥니다. 더디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단순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전이잖아요. 내가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느냐만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뭘 낼지 몰라. 난 다만 속도는 좀 빨라. 그러면은 얘가 다릅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보시게 되면 함정도 많이 파고요. 함정 같은 걸 파놓으면 이게 단순히 그냥 선택지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이 5단계로 구성한 것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제목 확인인데 제목 확인이 뭔가 싶을 거예요. 제목 확인이라는 것은 보통 문제에 등장을 해요. 다음은 이러이러한 자료에 대한 것이다.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고르시오. 그리고 표, 이러이러한 자료라고 줍니다. 이때 이러이러한 자료, 요게 바로 제목이에요. 표의 제목.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어떤 자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별표 하나 정도만 드립니다. 왜 확인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자료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제목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 있잖아요. 제목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선택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실 건데 이 제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학생.
그죠? 근데 선택지에선 이런 거죠. 일반인. 그럼 일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학생도 일반인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생에 대한 자료인데 일반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생, 부산에 있는 대학생. 서울에 있는 일반인, 부산에 있는 일반인. 그럼 단순히 그냥 서울과 부산만 봐버리면, 그러니까 대학생에 대한 자료인지를 모르고 서울과 부산만 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 부산보다 크네?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일반인의 경우 서울이 부산보다 크네? 그러면은 자료만 딱 보니까 서울이 부산보다 크잖아. 맞는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선택지하고 애초에 제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헷갈리게 틀릴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름 2단계인데요. 이 단위 확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1000m가 1제곱킬로미터고 그죠? 1km고 그 다음에 100cm가 1m고 그 다음에 1000g 1kg이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자료에서 기준으로 눈에 띄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예요. 뭐냐면 단위 중에서도 숫자입니다. 숫자. 우리가 숫자를 끊어 읽는 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숫자 끊어 읽기. 죄송합니다. 자, 읽기. 잘 하셔야 됩니다. 숫자 끊어 읽기. 무슨 얘기냐? 숫자를 그냥 막 적어 볼게요. 일단은 영상 보고 계셔도 되고 눈을 잠깐 감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무 숫자 막 적어 볼게요. 썼어요. 그럼 이걸 딱 보고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죠. 우리 항상 그랬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7천 535억, 점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근데 보통 숫자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개 단위로 끊깁니다. 이렇게. 세 개 단위로 끊겨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줍니다. 문제집이 됐든 시험지가 됐든 간에 정상적이라면 세 개씩 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EJOTY, 마차, OE 이렇게 외워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1137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바로 있는 숫자는 얘가 1000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10의 세제곱. 즉 첫 번째 컴마는 10의 세제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컴마는 10의 6제곱인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컴마는 10의 9제곱인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컴마는 10의 12제곱을 의미하고요. 얘가 뭐냐면 1000. 1000. 그 다음에 얘는 100만이에요. 100만. 그 다음에 얘는 10억. 얘는 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컴마가 다 찍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컴마가 몇 개인지를 세시면 얘는 애초에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있어요.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덜 헷갈리게 됩니다. 이런 건 안 해요. 1, 10, 100, 1000 이건 안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적어볼게요. 자, 아무거나 하나 적어보죠. 여기 있어요. 컴마 이렇게 찍혀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10억이구나. 350억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확인해 볼까요? 352억 3769만 3723. 이해되셨죠? 컴마 기준으로 세셔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컴마 기준으로 나옵니다. 됐죠? 자, 요게 일단은 단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은,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위가 저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단위 가지고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갈래가 있습니다. 갈려요. 어떻게 갈 건지가 갈리는 첫 번째 포인트가 단위입니다. 일단은 단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첫 번째가 실수 단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실수 단위가 있고 비율 단위가 있고. 그러면 실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인구수, 명, 매출액, 억원. 됐죠? 그 다음에 뭐 면적, 제곱킬로미터, 헥타르, 점점점 이런 것들이 모두 실수 단위예요. 그러면 비율이라는 건 뭐예요? 비율 단위라는 것은 기준량분의 비교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비율이라고 저는 잡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말씀하세요. 퍼센트. 그죠? 주어져 있는 자료가 증가율일 수도 있고 비중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퍼센트도 있는데 이거 또 뭐가 있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율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수꼴로 나오면 다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A당 B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A당 B. 그 다음에 A 대비 B. 점점점. 이런 것들이 모두 비율 자료예요.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보세요. 우리 앞에서 봤던 것 중에 인구 밀도가 있어요. 인구 밀도. 인구 밀도가 뭐였냐면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거든요. 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곱킬로미터 분의 볼까요? 자, 제곱킬로미터 분의 명이에요. 명. 왜냐면 A당 B는 A분의 B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면적이 오고요. 면적이 제곱킬로미터로 오고 분자에 이제 인구수 명이 옵니다.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돼요. 명 퍼 제곱킬로미터. 그렇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 퍼 제곱킬로미터. 분수꼴로 되는 건 다 비율이에요. 됐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단위는 일단 실수하고 비율 단위로 구성이 된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실수부터 좀 볼게요. 실수 단위다라고 하면은 실수 단위로 등장할 수 있는 선택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뭐 그냥 뭐 이런 것도 있죠. 추세.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할 수도 있죠. 누가 더 크다, 작다. 됐죠? 간단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정보 확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점점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바로 비율화입니다. 실수 자료를 주고 비율화를 해요. 비율화라는 게 뭐냐면 분수로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분수로. 그러면 분수로 만들라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증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마음을 열고 나는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이야. 내가 어차피 이걸 본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거면은 애초에 때려치세요, 그냥. 이 강의를 때려치시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문제 구조를 이해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자료를 주면 실제로 비율화를 얼마만큼 하는지를 문제집을 보시든 실전에서 보시든지 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추세, 비교, 계산,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습니다. 비중은 높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 비율화, 분수꼴로 만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화를 물어볼 수 있겠네 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시라고. 실제로 물어봅니다. 그 비율화를 해서 분수꼴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분수 계산, 신분수라든지 곱분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 자료가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율 자료가 주어졌다. 그럼 비율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준량분의 비교한 양이라고 했어요. 기준량분의 비교량. 그렇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율로 주어져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얘도. 추세나 비교나 계산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끼리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A기업에서 자동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그 다음에 B 기업에서 자동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30%, B는 50%. 그러면은 B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더 크다. 맞는 말이죠. A는 30%고 B는 50%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됐죠?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계산은 퍼센트라고 쓰면 안 되고 퍼센트 포인트라고 써야 된다. 무슨 얘기냐? A 기업에서 자동차 사업의 비중이 30%, B는 50%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B가 A보다 20%더 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A는 B보다 20% 포인트 더 크다. 그래서 비율 간 계산을 하실 때는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로 하셔야 됩니다. 됐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뭐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거 뭐 중간중간 설명해서 드리긴 하겠지만, 80%가 있다. 그죠? 80%가 있고,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 증가다. 10% 포인트 증가. 그죠? 이 얘기는 순수하게 10%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10% 증가다 이러면 자, 용돈이 10,000원인데 용돈을 10% 올려준대요. 그럼 얼마예요? 11,000원이죠. 1.1배 한 겁니다. 즉 80%에서 10% 증가한다 그러면 요거는 88%예요, 그냥. 다르죠? 그죠? 그래서 10% 포인트 증가와 10% 증가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퍼센트라고 쓰면 안 돼요. 비율 간 계산은 반드시 퍼센트가 아닌 퍼센트 포인트. 물론 퍼센트인 경우도 있는데 퍼센트 포인트로 가는 것이 한 98%예요. 거의 다고 퍼센트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정보도 물어볼 수 있겠죠. 정보. 그죠? 정보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실수화입니다. 실수화. 문제가 좀 어렵다, 고난도다 그러면 이 실수화가 매우 중요해져요. 자, 실수화가 뭐냐? 실수 자료를 분수 형태로 만드는 게 비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율은 기준 량분에 비교한 량이라고 했어요. 이 양들이 바로 뭐예요? 실수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비율을 주고 기준 량이든지 비교량이든지 얘네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실수화라고요. 근데 보통은 비교량을 물어봅니다. 보통은. 간혹 물어보긴 해요. 보통은 비교량이다. 자, 근데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비율을 주고 비교량을 물어본다. 이게 실수화라고요. 그죠? 예를 주고 예를 물어봐. 그죠? 그러면 실수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은 안 되죠. 왜 안 되냐? 얘 가지고 얘를 어떻게 구해요? 얘를 모르는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량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수화가 안 된다가 핵심이라고요. 근데 예외사항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외사항. 자, 예외사항은 한번 좀 페이지 바꿔서 볼게요. 예외가 있습니다. 실수화가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 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비율이라는 게 뭐라고요? 기준량 분의 비교량이라고. 그렇죠? 근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얘를 주고 얘를 물어보면 못 구한다는 거예요. 왜? 기준량이 없기 때문에. 예외사항 첫 번째는 뭐냐? 기준량을 주면 되죠. 얘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량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두 번째 가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합시다. 결론 내고. 기준량이 주어지면 비교량을 구할 수 있지. 비교량.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량.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값도 정확하게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케이스가 더 많긴 하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량을 주지는 않아요. 대신 기준량이 같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기준량이 같다. 이걸 기준량이 같다라는 걸 말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말로 안 합니다. 그냥 기준량이 같은 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얘가 주어져 있고 얘는 같대. 그럼 얘가 크면 얘도 크겠죠. 다시 비율은 기준량분에 비교한 양인데 기준량이 공통으로 똑같아요. 모두 다. 그러면 비율이 큰 게 비교값도 클 거 아니야. 거꾸로 비교하는 양이 커야 비율이 큰 거니까. 이해되시죠? 기준량이 같으면 어떻게 되냐. 비교하는 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값은 구할 수는 없어요. 값은 구할 수 없지만 비교량에
대소는 구할 수 있다는 거. 대소. 누가 더 크다. 이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량의 대소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량이 주어지면 비교량을 구할 수 있고, 기준량이 같으면 비교량의 대소, 누가 더 크다 정도. 비교량 자체를 못 구하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준량에 비를 주는 경우예요. 비가 주어짐. 그죠? 기준량에 비가 주어지면 이 기준량, 비율이 주어지고, 기준량이 몇 대 몇이다. 기준량들의 비가 몇 대 몇이다라는 게 주어지면, 비교하는 양에 대한 역시 대소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2번하고 3번의 케이스는 정확하게는 못 구해요. 대소만 파악하는 거예요. 됐죠? 요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데 문제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단위 확인에서는 실수 자료냐 비율 자료냐, 실수 자료가 흘러가는 방향, 비율 자료가 흘러가는 방향 어느 정도는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갈래가 갈리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단위 확인이었어요. 다음 세 번째는 가로 세로축입니다. 가로 세로축이 뭐냐면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처럼 거 있죠? 얘가 바로 가로축입니다. 가로니까 세로축이죠. 물론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이때 얘가 가로축이에요. 얘가 세로축이고 얘가 세로축이고 맞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얘가 가로축, 얘가 세로축. 요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가로 세로축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왜 확인하냐 이거예요. 가로 세로축은. 단위는 왜 하는지 알았어요. 갈림길이니까. 그리고 제목은 왜 하는지 알았습니다. 선택지와의 괴리 때문에. 그럼 가로 세로축은 왜 봐야 되냐? 문제에서 가로하고 세로의 구성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성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도가 나와 있다. 아, 추세를 물어볼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자는 얘기예요. 두 번째, 봤더니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은 항목들은 항목 자체만 놓고 딱 보면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교, 순위 등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로 세로축은 그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래서 구성 확인, 연도냐 항목이냐 아니면은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관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상관표. 여기는 뭐 과학의 성적, 요건 수학의 성적.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의 성적과 수학의 성적 사이에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 상관표라고 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래프화 시켰다, 점그래프화 시켰다. 그걸 바로 상관도라고 합니다. 상관표와 상관도 그렇게 해도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내용 스캔입니다. 내용 스캔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연습용입니다. 연습용. 그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기량만 믿고 연습을 게을리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 때,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잘 몰랐어요. 잘 몰랐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순한 계산력을 학생들한테 알려준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료 해석이라는 거에 어떤 근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든 게 출제자는 이 자료를 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파봤어요. 실제로 파봤더니 가로 세로축의 구성도 보고 가로축이 이랬더니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보통 이렇게 많이 흘러가더라.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들을 쭉 살펴봤더니 자료가 이렇게 주어진 이유는 선택지에서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구나. 이런 거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용으로 이건 주구장창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3주? 짧게는 한 열흘? 그 정도만 한번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해져요. 근데 이제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 의미 있을까요, 그게? 의미는 있어요,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내용 스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용 스캔 몇 번 해보시면은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해진다. 그래서 내용 스캔은 연습용입니다. 실전에서 하면 안 돼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용 스캔은 연습용으로 하셔야 되고, 자, 요거는 구성상의 특징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성상의 특징을 보려고 한다. 연습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단계인데 각주 확인이에요. 각주 확인. 각주 확인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단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각주도 매우 중요해요. 각주는 일단 뭐냐? 이 표나 그래프 밑에 보면은 이 별표 표시되고 당구장 표시하고서 이러이러하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각주라고 하거든요. 각주라고 하는데 자, 얘가 왜 중요하냐? 있죠, 이유는. 왜냐면은 각주로 등장하는 것들이 보통 한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는 뭐냐면은 오류 방지용이에요. 오류 방지.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들었는데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데 이걸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길로 못 가게끔 강제로 제시하는 거예요. 다음 자료는 뭐 어떤 학교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정져 버리는 거. 그런 게 바로 오류 방지용으로서의 각주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 정상적인 문제라면 공식을 줬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식을.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사용 안 했다. 이상하다. 공식이 주어져 있는데 공식을 사용 안 했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간혹 출제자의 의도나 다르게 수험생 여러분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서 공식을 딱히 활용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공식을 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특히나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A는 B분의 C다라는 공식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자료를 쭉 봤더니 A도 주어져 있고 얘 주어져 있어요. 얘도 주어져 있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당연히 선택지에서는 C가 얼마지?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거짓말 못해서. 거짓말 안 보태면 99.9%입니다. 됐죠? 3개가 있을 때 2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버퍼링이 덜해요. C가 없네? A는 주어져 있는데? C 당연히 물어보겠구나. 아, 여기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약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A는 B 곱하기 C다. 근데 이번에는 얘하고 얘가 주어져 있어. 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A하고 C를 줬다. 그럼 B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공식이다. 사용 안 하면 이상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다. 그러면은 각주 중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가이드? 가이드라기보다는 예시. 예시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할 뻔했어요. 가이드예요. 이렇게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시를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안 줘도 풀 수는 있는데 주는 거는 틀리지 말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게 이해 못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해결이 됩니다. 보통은. 예시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좀 어려울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이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따라해야 됩니다. 괜히 혼자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하다 망치지 말고 가이드가 주어져 있다. 예시가 주어져 있다. 얘는 가이드니까 가이드 따라가야 되겠죠? 꼭 혼자 가이드 어디 여행 가갖고 가이드 안 따라다니고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시가 주어져 있다는 건 가이드를 붙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붙여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이 예시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100%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건 다른 얘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5단계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서 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